올가는 딸 카시안과 함께 오랜만에 쇼핑을 나왔습니다. 한동안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딸의 기분도 풀어줄 겸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인데 그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웃으며 쇼핑을 즐겼죠. 하지만 그 자그마한 행복도 잠시. 옷을 고르던 중 문자를 확인한 카시안의 얼굴이 굳더니 그에게 가야겠어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올가는 그 문자가 누구에게 온 것인지 알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딸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죠. 우크라이나 국가재정국에서 세무 변호사로 일했던 카시아는 크고 강한 나라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녀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이었죠. 2014년에 LA로 건너와 잠깐 모델 활동을 했던 그녀는 2015년에 캐나다 출신 만화가이자 그래픽 소설가였던 블레이크와 약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부동산 거물이자 캐나다 모터스포츠 명예의 전당 입회자였고 그의 어머니 역시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였죠. 부모님이 이혼해 형은 아버지를, 그는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가 재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에겐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심지어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지만 그는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카시안과 약혼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동거했던 둘은 잘 지냈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을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했죠.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던 어머니 올가는 그녀를 돕기 위해 LA로 건너왔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태어났고 그들 모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자기 딸과 약혼한 블레이크를 올가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지켜볼 당시 그는 카시안을 아끼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항상 그녀에게 키스하며 러시아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다정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던 형 코디는 포커 선수가 되었는데 그가 마피아와 연루돼 가족들에게 위협을 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망상을 지인들에게 가끔 말하며 불안해했지만 당연히 망상일 뿐 코디가 마피아와 연루됐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망상이 심해지면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들이 있는데 블레이크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에 시달렸고 가족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시안이 말없이 자리를 비우면 크게 화를 내고는 했죠. 그는 계속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차라리 헤어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해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었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원하면 성관계를 가질 만큼 말이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올가는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고 지쳐있는 딸을 쉬게 해주려는 의도로 따로 집을 구해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카시안과 올가는 블레이크를 신경 써 주었지만 정작 그는 콘스탄스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근처에 따로 집을 얻어 그녀를 거기서 살게 했고 가끔 찾아가 관계를 가졌죠. 아내와는 이혼을 준비하고 카시안과는 약혼, 그리고 콘스탄스와는 새로운 관계를 가졌던 그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2016년 5월 중순에 콘스탄스가 그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며 바람피웠던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풀어준 것이 카시안이었으니깐요. 올가는 딸의 꿈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되려 블레이크는 뻔뻔하게 성관계를 안 하면 약혼을 취소하고 헤어지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 그에게 카시안은 매달렸고요. 그러자 그는 전보다 그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3일 올가는 딸의 기분이라도 전환시킬 겸 그녀를 데리고 쇼핑을 나왔습니다. 손녀는 지인에게 맡겼으니 크게 걱정될 것은 없었죠. 하지만 얼마 뒤 카시아는 블레이크에게 온 문자를 보더니 그에게 가야겠어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이때 딸을 잡지 못했을까? 지금도 올가는 그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카시안에게 전화했지만 매번 음성 메시지로 넘어갈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카시안과 블레이크가 동거하는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손녀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우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가 통하지 않아 몇 번의 도움 요청이 무산되자 결국 그녀는 다음날 지인에게 손녀를 맡긴 뒤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갔죠. 아파트 공동 현관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녀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3층을 올려다 보았을 때 창문에 서 있는 블레이크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불렀지만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는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란에 나와본 주민이 문을 열어주고 나서야 올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00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집에 블레이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말이죠. 경찰에 신고해 이번에는 그들이 출동하긴 했지만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그들 역시 억지로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화를 받지 않는 블레이크에게 전화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올가는 그와 딸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손녀를 돌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그녀는 통역을 통해 딸의 실종을 신고했고 그제야 경찰은 블레이크의 집을 살펴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관리인의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지만 걸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이는 안에 분명 누가 있음을 알려주었지만 아무리 불러보아도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은 억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각종 물건들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해체하고 침실을 막고 있는 매트리스를 뒤로 밀어내려고 할 때 갑자기 문 뒤에 숨어있던 블레이크가 나타나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집에 없으니 나가라는 그의 외침을 뒤로하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침대에 누워있는 카시안을 발견했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는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겉보기만 그러할 뿐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가까이 다가가서 본 그녀의 몸은 훼손이 좀 심했는데 다음은 당시 검시관이었던 리브 박사가 재판 중 증언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두피가 전체적으로 없어져 있었습니다. 전 이런 사례를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두피 부상과 쇄골에 타박상을 입은 뒤 적어도 8시간 이상은 살아 있었습니다. 국내외 법의학 병리학자들 중에도 이런 사례를 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나 있을 법한 극히 드문 일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미 청소를 해둔 상태였지만 루미놀로 확인한 결과 여러 장소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얼굴에 찰가상을 입었고 팔에는 물린 자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카시안의 이빨 자국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여권과 현금이 발견되자 경찰은 그가 캐나다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밖에서 기다리다 딸의 죽음을 알게 된 올가는 좌절했습니다. 블레이크는 신문 중에도 미소 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라며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죠. 분명 그가 범인이 확실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사는 범행 동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술이나 약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요. 신문 중 그는 돈이 없었다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좀 이상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범행 동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가 정신이 나갔던 것일까요? 형이 마피아와 연루돼 가족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과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킨 뒤 카시안에게 어떤 투정을 들어 급발진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건 그저 추측일 뿐 계속 모르쇠를 유지하는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묻는 것은 소기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래픽 소설가로 일했던 그는 신드롬이라는 글을 썼는데 작품은 가학적인 의사와 그가 연구하던 연쇄살인범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검찰은 그가 소설에 나오는 살인범을 본인으로 혼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신드롬 표지에 두피가 사라진 인형을 증거로 보여주며 카시안의 두피를 똑같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가 평소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10명이 넘는 증인과 아파트 공동 쓰레기통에 버렸던 증거들을 배심원에게 보여주며 흉악하고 가학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사악한 범죄에서 정의를 찾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 측은 소설 표지가 그저 우연의 일치라는 것만 주장한 뒤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말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죠. 3시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블레이크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2018년 6월 26일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올가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돌아갔고 블레이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해 그는 4,160만 달러, 하나로 약 550억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입으로는 어떠한 범행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끝나버린 이 사건. 현재 캘리포니아 규정기관에서 복역 중인 그가 언젠가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뉘우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